네, 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금요일입니다. 언론 보도 좀 짚어봐야죠.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계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단 한번 좀 총평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동어반복적으로 매주 얘기하지만 일정 정도의 중계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거를 늘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2월 3일에 계엄이 선포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초기죠. 초기. 사건 초기. 사태 초기. 그때는 보수 진보 성향의 언론 가릴 것 없이 워낙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네. 당황도 당황이지만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강하게 묻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뾰족함이나 언론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분노나 문제의식이나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언론사마다 다릅니다. 언론사마다 다르지만 점점 무뎌져서 이제는 좀 뭉툭해지고 무언가 정치 공방이라는 프레임 속으로 집어넣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이따가 또 근거도 얘기하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우 우려스럽고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현상들, 구체적인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방금 전에 앵커가 얘기하신 대로 무비판적인 어떤 인용보도, 이른바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네. 그런 형태도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예. 노지민 기자는 어떠세요? 이게 뭐 사실 변화가 없어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불가피하게 발언을 전하게 되는 보도가 있는 반면 이걸 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보도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탄핵 심판 변론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속보로 기사화하는 거, 이게 대표적일 텐데 이거는 뭐 소위 말하는 뭐 레거시 미디어나 뭐 온라인 미디어나 그렇게 구분 없이 계속 속보를 전파한단 말이에요. 지금 어차피 탄핵 심판 변론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생중계 영상이라거나 뭐 추후에라도 영상 형태로 전체를 볼 거고, 지금 언론이 뭔가 신뢰성을 얻으면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해체를 해주고 분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두가 뛰어들어서 속보를 하고 있다. 이걸 왜 하는 걸까? 사실 이게 공익성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지금 노지민 기자는 변화가 없다고 말씀해 주신, 제가 볼 땐 변화가 있던데요. 더 심해지던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럼 여기서 뜬금없는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두 분은 수능 세대이신가요? 예, 저도 그쵸. 수능입니다. 그럼 언어 영역 잘 보셨습니까? 언어 영역 과목이 있었죠. 예. 네. 나쁘지 않았죠. 그래요? 왜 여쭤보냐면 언어 영역도 보면 문학 영역이 있고 비문학 영역이 있고 그렇잖아요. 비문학 영역에서 그 핵심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게 언어 추리력이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어제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해요. 왜 수능 세대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언어 추리 얘기를 해야 돼서 그래요. 예. 처음에는 의원이냐 요원이냐 갔다가 어제 이제 뭐 하면서 인원이냐 사람이냐 얘기까지 갔어요. 윤석열 대통령 나는 인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까지 써본 적이 없다. 네. 사람이란 표현을 쓰지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서 그대로 보도를 해요. 이게 지금 온당한 보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좀 두 분에 비해서 더 너그러운지 모르겠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는 발언들을 소개를 안 할 도리는 없다. 소개를 하긴 하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팩트체크나 논평이나 비평의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아니 같은 얘기예요. 예,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예 거세하고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언어 추리를 얘기를 한 게 발언에는 하더라도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예. 예를 하나만 더 들면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곽종군 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했는데 일부 언론은 뭐냐면 목적어가 없었다. 그러면 그 150명이 누구인지 목적어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해석을 곽종군 얘기가 두루뭉실했고 이게 뭐냐면 의원들 끌어내는 얘기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하나의 어떤 농거 비슷하게 지금 막 묘사가 되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점이 문제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달그림자 얘기하는 거
나는 사람이라고 하지 인원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좀 이해되기 힘든 그런 주장은 그것대로 안 다뤄줄 도리는 없는데 방금 앵커가 얘기하신 그런 지점들에서 이상한 보도가 나오는 게 문제인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수능까지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동안 나왔던 조각들을 잘 맞춰서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이거는 뭐냐면 언론이 그런 해석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느냐 이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예. 의도를 가지고 몰아가는 거잖아요. 사실. 예, 그리고 매우 악의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약간 모니터를 한번 수요일에 해봤는데 이 얘기하면 더 진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요일이니까 그저께 아침 일면들 주요 일간지들의 아침 일면들을 보면 그 전날 화요일에 변론기일이 있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때 그 홍장원 차장이 나왔고 이진우 사령관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한겨레 경향 그리고 동아일보는 일면 톱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헌재 발언 따옴표 선관위 군 투입 내가 지시했다. 예, 이걸 뽑았어요. 당연히 이 발언이 가장 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날 화요일 발언 가운데 이걸 일면으로 뽑은 한겨레 경향 동아일보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개인 취향이라고 일단 제가 양보하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이상해지는데 한국일보나 중앙일보는 아쉬워요. 또 공방식으로 일면을 뽑았어요. 예를 들면 한국일보는 홍장원 싹 잡아들여 확인해 윤석열 계엄과 무관하다 간첩 수사 얘기였다. 이렇게 홍장원과 윤석열을 이렇게 딱 병치시키는 형태의 제목이고요. 중앙일보도 123 심야 통화의 진실 윤석열 홍장원 헌재서 공방 이렇게 일면 제면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란히 병치하는 형태가 과연 옳은가? 일단 이 질문을 던지고요. 여기서 더 좀 심각한 건 조선일보인데 방금 전 앵커가 얘기한 그런 어떤 의도가 엿보이는 제목이에요. 조선일보는 일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진우 따옴표 대통령은 체포 지시도 국회 의결 저지 지시도 없었다. 이거를 이진우 사령관의 이 달라진 완전히 180도 바뀌었잖아요. 입장이. 그 180도 바뀌어진 입장을 일면 톱으로 뽑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제목이긴 하지만 홍장원 정치인 체포 의혹 관련해 이게 가장 심각합니다. 대통령 대상자 지정하지 않았다. 이걸 제목으로 뽑았어요. 홍장원이 그날에 나와서 얘기했던 전체적인 취지는 기존의 입장에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이 제목만 보면 홍장원의 입장이 달라진 것처럼 이진우처럼 그렇게 제목을 뽑아. 이건 매우 악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홍장원 발언을 조선일보가 사실상 저는 이건 왜곡한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대통령이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은 거는 기존의 입장이나 지금의 입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홍장원이 그 대상자를 전달받은 것은 여인형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늘 얘기해왔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뭐 새로운 사실인 양 이렇게 제목을 뽑아요? 이건 홍장원 차장이 봤을 때는 매우 분노할 만한 그런 제목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중앙일보나 한국일보처럼 이렇게 나란히 병치시켜서 공방으로 보도하는 것도 문제고요. 예, 조선일보처럼 이렇게 제목 다는 거는 뭐 논평할 가치도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뭐 너무 이렇게 야속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게 영향력 1등, 2등입니다. 조선일보는 신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비판도 좀 새겨 들어야 되고 좀 열려 있는 마음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례를 하나를 덧붙이자면 정영식 재판관이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 거의 추궁성 질문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괄호 열고 위치 추적했는데 그 앞에 검거였나요? 왜 메모를 그렇게 하냐고 막 다그치잖아요. 그러니까 검거 요청을 왜 검거라고 썼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또 언론은 받아서 쓰잖아요. 아 근데 내가 내 메모를 어떻게 쓰든 그 뭔 상관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는 맥락과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홍장원 차장도 그랬죠. 휘갈겨 썼다. 아 그러니까 아니 메모를 나만 알아보면 되는 게 내 메모예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거기서 정합성이 없이 이걸 더 강조해서 쓰느냐? 근데 그거를 묻는 재판관은 둘째치고 그거를 키우는 보도로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제 편집 방향이 읽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 아까 말했던 단순 발언을 전달하는 보도들은 생각보다 의도가 없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뭐 속보처럼 이렇게 단순 전달하는 보도가 나온 뒤에 종합하는 게 너무 굳어진 관행이기도 하고. 그래서 방송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증인 어떤 그 신문이 계속될 때 생으로 가는데 그쵸. 나오는 이야기는 그때 전달
전달할 때 뭐 네. 그건 단순 전달 어쩔 수 없을 진행을 수 있죠. 하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의도를 의심하게끔 하는 보도들을 좀 가려서 봐야 될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있고 또 어제 사례를 좀 예를 들면 이제 뭐 인원, 뭐 요원, 의원 이런 것들이 오락가락했다라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보도를 했을 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중에서 어떤 게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는지 증언한 사람들이 확인되고 있는 거는 뭔지 이런 걸 짚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조선일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일면이 굉장히 또 튀는 편집이거든요. 아, 못 봤어요. 네, 일면 톱 기사가 그 딥시크 기사예요. 정부 지자체 민간도 딥시크 금지. 뭐 이런 이슈가 뭐 작지는 않으니 뭐 다른 데랑은 다르지만 뭐 할 수 있다라고 본다고 해도 옆에 이제 기사가 곽종근 진술도 오락가락이라는 기사가 일면에 올라가 있고 그 밑에 헌재 윤 탄핵 심판 커지는 불신. 이 기사들이 일면에 있는 탄핵 심판 관련 기사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다른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뭐 대왕고래 관련이라거나 탄핵 심판 얘기를 짚어주는데 이 오락가락 진술을 다른 사람 중에서도 이제 특히 곽종근 전 사령관을 집어가지고 이걸 일면에 올렸다. 이거 자체가 좀 의도를 의심해 볼 수 있는 보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래도 여기가 뭐 제가 진행하는 방송도 아니니까 근데 정말로 의도가 다분히 읽히네요. 최근에 조선일보의 그런 보도 행태는 초기랑 많이 다르네요. 초기에는 조선일보도 많이 당황해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왜 이런 짓을 벌였느냐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아니 저는 100번 양보해서 사실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해석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라고 하는 저널리즘의 덕목이 그렇게 아주 실천적으로 유효한 것 같지도 않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린 게 뭐냐면 섞이게 돼 있거든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논조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신문사의 색깔과 그 논조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냐가 사실은 검증의 포인트, 평가의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발언이 이전과 어제 헌재 증언대에 나와서 했던 것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오락가락했던 것이냐 이거는 논조나 가치관이나 색깔과 무관하게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의도적 몰아가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동의하는데 조선일보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건 김종배 앵커의 시선이고 우리는 달리 해석해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주의로 달려가면 뭐 할 말 없어요. 바로 그 해석의 정합성 문제라는 거니까. 네. 그것이.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범주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죠. 대다수는 그렇게 볼 겁니다. 그런데 그 조선일보 편집국은 그렇게 아마 안 볼 것 같고 지금 노 기자가 전해준 그런 보도를 했다면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의 말이 무슨 오락가락한 지점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표현이 그 인원이라고 했다는 그러니까. 표현에 대한 건데 사실 그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 일관되게 표현을 한 것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인원이라 저거는 그 김병주 TV 그때 유튜브 최초 인터뷰 때도 그 표현이 나오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표현을 설령 윤 대통령이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곽종근 사령관이 그거를 좀 기억을 이렇게 더듬는 과정에서 인원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바꿨다 한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전체적인 메시지잖아요. 취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봐야지 그 단어 하나의 어떤 변화 그리고 그 단어가 매우 결정적 단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A를 B로 바꿨을 때 치환했을 때 의미 맥락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언론이 좀 문제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을 인원으로 설령 바꾼다 한들 그게 뭐가 전체적으로 달라집니까? 그리고 같은 내용이라도 말씀하세요. 그 JTBC 같은 경우에는 그 곽종근 대통령 면전서도 요원 아닌 의원 일관 주장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언을 하면서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인상을 먼저 주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이거는 좀 뭐 언론 비평이라기보다는 이 내란 사태에 대한 저의 일관된 생각인데 저도 제 방송에서 뭐 한 10차례 이상 얘기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싹 다 거짓말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싹 다 날조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 지금 그 아랫사람들이 싹 다 날조하고 탄핵 공작을 하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그 말이 다 맞다고 해도요.
설명될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끝끝내. 저는 이걸 늘 강조하는데 포고령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포고령을. 웃으면서 했다잖아요. 웃으면서. 포고령을 본인이 제가 했다는 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전공이 처단 부분을 웃었다라고 얘기했고 네. 야간 통행 금지를 내가 뺐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그 포고령의 버젓이 1호를 1항을 보면 국회 활동 금지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 군대 갔고 선관위에 군대 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군대 간 거, 선관위에 군대 간 거 다 대통령 승인과 지시가 있었어요. 다만 그 목적이 국회는 뭐 질서 유지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포고령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랫사람들이 날조했다, 공작하고 있다, 뭐 한다 이렇게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하더라도 설명될 수 없는 핵심 고갱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은 이거를 중심에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검증적으로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인데 공방화, A는 이렇게 말하고 B는 이렇게 말해서 지금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 진실의 중심, 제가 방금 전 얘기한 그 포고령 부분을 잊고 있는 거죠. 싹 거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이거잖아요. 뭐 오래갈 계엄도 아니었고 뭐 지켜질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오케이 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 뭐냐면 안 죽을 것 같아서 한번 찔러봤어. 그 얘기인 거예요. 결국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게 면피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조선일보는 오늘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오늘 건 제가 놓치고 왔는데. 네, 그리고 뭐 이거는 좀 한 발 나아간 해석일 수도 있는데 딥시크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거였냐면 정부나 지자체 민간에서도 금지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뭐 중국발 그런 우려 같은 것들이 좀 담겨 있는 것들도 읽히는 내용인 거죠. 아니 뭐 거기까지야 뭐 이해하는데요. 제가 뭐 딥시크에 대한 우려까지는 뭐 이해하는데 네, 전체적인 일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좀 일관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어제 그 제가 보니까 그 민원연 칼럼에 최영길 한국외대 교수가 내란 극복을 위한 저널리즘 10원칙을 제안한다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 10원칙을 제가 여기서 다 뭐 소개하진 않겠지만 가령 이런 거예요. 1. 기계적 중립을 거부하고 민주주의 입장에서 취재 보도하자. 2. 언어의 전장을 선점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어 선택을 정확하게 하자. 용어 자체가 프레임이니까. 3. 허위 정보와 거짓 균형을 적극 배격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 10가지 항목을 10가지 원칙을 제안한다라는 칼럼을 썼더라고요. 공감하면서 읽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뎌지고 다른 어떤 목적들이 지금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언론 보도에서 이런 우려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도 한마디 사족을 붙이면 내란 사태 이후에 저희가 언론 때 첫 시간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평상시와 지금은 판이 다르다. 공론장 모델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는 민주주의의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공론장이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래서 가치 중립성을 뭐 견지를 하면서 양쪽의 어떤 목소리를 경청을 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덕목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을 붕괴시키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공론장 모델이 적용된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 판단을 유보하고 그럼 한번 경청해 보자는 모도가 아니라 가치 판단을 전제하고 접근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것이죠. 예. 그럼 같은 이야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아마 거기에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내란 보도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거 하나만 좀 더 짚어보죠. 요즘 그 방심위하고 언중이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심의중재 신청이 쌓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인 겁니까? 뭐 일단 뭐 지속적으로 계속 뭐 심의나 뭐 민원 신청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는 맞는데 특히 이제 내란 사태 이후에 그 대통령실이나 정당에서 신청을 한 건들을 보면은 언론중재의 기준으로 먼저 보면요. 대통령실이랑 국민의힘에서 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제 조정 신청을 한 사안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대통령실도 하고 국민의힘도 하고 네, 똑같은 그렇죠. 보도에 뭐 대해서 같이 했는지 아니면 그냥 각각 했는데 뭐 우연의 일치인지 뭐 그것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같이 조정 신청을 한 사례들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지난 12월에 보도가 된 사례였는데 용산 장어 반입 의혹 기사가 있었거든요. 아, 기억나요. 예. 네. 그때 50 몇 킬로였죠? 그때 56kg 이제 최대 160인분 이런 제목의 기사가 그게 나갔는데요. 뭐 계엄 성공시키고 파티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여러 의심이었죠. 가지 뭐 네. 의심으로 이어졌는데 어쨌든 그 이게 6일 용산청사에 장어
방어가 반입됐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인 거죠. 그럼 이게 양쪽 다 중재 신청을 한 거예요? 그 보도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중재 신청을 했는데 그럼 신청 요지는 뭐예요? 완전 허위 날조라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장어를 주문한 것처럼 허위 보도했다라면서 잠깐만. 그럼 배달은 됐는데 주문자가 우리가 아니다 이 얘기인가요? 일단은 주문한 것처럼 허위했다라는 걸로 한 게 그 신청 요지니까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서 이거를 주문시켰다라는 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한 거죠.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언중이가 이걸 기각을 했어요. 아, 기각했어요? 네,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한다라는 취지로. 그러면 주문 배달은 됐다? 네, 일단 거기 있는 내용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이걸 뭐 배송시켰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 근데 궁금해 누가 먹었다는 얘기는 혹시 없었습니까? 없었죠. 네, 그것까지는. 그래서 네. 이제 일각의 의혹은 그게 일종의 파티용이 아니었냐 뭐 이런 거였는데 그건 뭐 모르는 거고요. 장어 1kg가 얼마인데? 얼마죠? 제가 잘 모르겠네. 저도 장어 1kg 엄청 비싸요. 그래요? 그럼요. 1kg 장어 1kg가? 그럼요. 예, 일단 너무 좋아하시나 봅니다. 또 욕 먹겠다. 쓸데없는 네. 거 얘기한다고. 예, 아무튼. 네, 그렇죠. 뭐 그리고 또 이제 공통적으로 한 건 이게 보통 보도가 한 건이더라도 뭐 인터넷 그리고 이제 뭐 방송사라던가 뭐 신문사 이런 걸 구분해서 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건으로 중복짓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리고 이제 또 지난 12월에 뭐 해군 이장대에서 근무했던 노은결 소령 국회 기자회견 관련해서 예. 네, 이거를 뭐 대통령실이 뭐 사찰하거나 폭행 지시했다 뭐 이런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인데 이건 사건이 계류 중이라서 결론이 나지는 않았고요. 예. 그리고 그건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가 들여다보고 있죠. 예. 노은결 소령의 주장에 대해서.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자진 취하한 건들이 좀 있거든요. 아, 신청했다가? 네, 한겨레 그리고 이제 뭐 동아일보 그리고 JTBC 뭐 이런 곳에다가 제기를 한 건데 어떤 보도였는데? 그 당시에 그 신청인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인 거죠.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당일 국회로 가야 한다는 소속 의원들의 요청 등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아, 추경호 전 네, 원내대표?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제 탄핵 찬성한 의원들에게 배신자라고 속삭이고 따돌리는 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탄핵 그 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적이 됐던 사안들인데 뭐 이런 것들은 또 자진 취하를 했더라고요. 지금 네. 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불만 표출 그리고 언론에 대한 어떤 위축 효과를 목적으로 저렇게 무더기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전혀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뭐 할 수는 있다고까지 해도 거기에다가 단순히 조정 신청만 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같이 했거든요. 보통 그렇게 같이 하죠. 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대체로 적으면 2,500만 원에서 대부분이 5천만 원인데. 근데 가만히 그러니까 얘기 듣다가 갑자기 다시 백 해가지고. 궁금한 게 장어 보도 있잖아요. 네. 대통령실이 중재 신청한 건 그렇다고 치겠는데 국민의힘이 왜 나섭니까? 이게 뭐 대통령이 국민의힘 뭐 당원이라는 점에서 신청을 한 걸로 보인다라는 보도도 있기는 했는데요.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과 관련된 모드는 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나서서 그럼 전부 다 그러니까 중재 신청이나 심의 신청 이런 거 그동안 해왔나요? 그거는 일단 이번 사례로 봤을 때 다른 중재 신청 중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뭐 이 내란 사태 이후에 집계된 걸로만 봤을 때는요. 뭐 보통 다른 당원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 건 없네요. 알겠고요. 아무튼 이제 그 분위기가 그렇다, 흐름이 그렇다라는 건데,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극우 유튜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말도 되지 않는 가짜 뉴스 이런 얘기 혹시 이거는 심의하고 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이거는 이제 통신심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통신심의가 언론중재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들이 제기된 게 있다고 합니다. 뭐 아까 제가 말한 언중이는 이제 강효정 민주당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였고, 그리고 이제 김현 민주당 의원실에서 이 민원 안건 상정 여부를 자료를 제출해서 뭐 이제 미디어오늘 등이 보도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계엄이라거나 뭐 부정선거, 뭐 내란, 탄핵 그리고 이런 키워드로 한 그 비상계엄이나 내란 사태 관련 방송심의 민원부터 보면은 173건 들어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통신심의 관련해서는 보수 유튜브 관련해서 가짜뉴스 관련 민원들도 다수 제기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해요. 어쨌든 이 내란 사태나 비상계엄 관련된 민원들이 속출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이 관련해서 신속 심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심의 결과도 뭐 거의 나온 게 없다는 얘기네요. 네, 일단 지금까지 전해진 거는 없고요. 그래서 이게 한동안 그 방심위에서 신속 심의를 굉장히 남발하면서 언론사 보도들에 대해서 제재를 많이 가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랑은 되게 단적으로 대비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제2의 어떤 폭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정말로 그때가 신속 심의가 필요했던 때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십시오. 아니 근데 신속 심의된 게 거의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요? 지금 방심위원장이 누군데 뭐를 지금 뭐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러니까 다 맞는 말씀인데 지금 방심위원장이 그 민원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그 당사자가 지금 방심위원장인데 우리가 그 방심위원장에게 극우 유튜브에 대해서 신속 심의를 비롯해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좀 심의를 해달라고 아무리 우리가 요청한다 한들 뭐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냉소적으로 얘기하는지 몰라도 이 지금의 방심위는 그냥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굳이 뭐 이렇게 뭘 활동을 하지 말고 그러면 그러니까 사고를 내지 말고. 그럼 지금 그 말씀 하셨으니까 그럼 초점을 심의에서 방심위 내부로 한번 옮겨갑시다. 그때 뭐 그 팀장급 이상인가요? 뭐 간부들 뭐 사퇴 선언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내부 직원들이 인력이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는 상황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내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저희가 좀 관심 밖으로 밀려가 있는데 그렇죠.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체제도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거든요. 여기도 3인 체제예요. 방심이랑 인권위 이런 데는 지금 사실상 초토화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예 그 기관의 기능이 그 본연의 기능이 있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본연의 기능 있죠. 방심위가 해야 할 본연의 기능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를 넘어서 제가 볼 때 지금 초토화됐어요. 지금 다시 재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여기에다가 어떤 우리가 주문을 넣는 것은 무의미한 상황이고 아무튼 새로운 방심위, 새로운 인권위가 다시 이제 세팅이 좀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유튜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몇 달 전에도 짚었지만 그 일종의 통신심의 그러니까 유튜브에 대해서 심의가 좀 거의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송도 유튜브 방송인데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의 유튜브 방송도 굉장히 자유롭게 하는 편이고 왜냐하면 심의의 영역에서 조금 벗어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자유로움은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다. 예, 그렇게는 전제를 깔긴 깔아야 될 것 같고요. 심의가 다 정당한 건 아니니까. 물론이죠. 예, 그건 깔되 완전히 그 내란을 선동하는 형태, 음모론을 부추기는 형태, 이런 형태의 극우 유튜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별도의 토론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매우 참 뭐랄까요. 그러니까 참 현실적인 방도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뭐 가만히 내버려 두자니 너무 위험한 얘기를 하고. 그렇죠. 제가 말한 거를 약간 부연해서 다시 좀 바로잡자면은 보직자의 방심위 같은 경우에 80%가 이제 직을 사퇴해가지고 직을 사퇴한 거죠. 사퇴해서, 회사를 따는 건 아니고 업무가 마비된 상태고. 그렇죠. 네, 그래서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적도 있었는데 방심위가 이거를 안건 검토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낸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심의의 어떤 그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아까 했던 얘기 연장선상이었는데 심의의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객관성과 균형성일 거 아니겠어요? 네. 그죠. 중립성. 그런데 자 내란 보도 같은 경우는 그럼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럼 아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내란 보도를 얘기하면서 단순 공방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라고 그랬어요. 근데 방송 심의의 기준으로는 오히려 그렇게 보도해야 된다고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방심위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게 나오겠죠. 예, 건강한 방심이라면 이게 문제라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이재석 기자 얘기는 지금 아무 일도 못할 정도로까지 망가져 버렸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게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고 그러니까 워낙에 국가인권이나 방심위가 지금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지금 헌재를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부숴버리자고 하는 판국에 차라리 인권이나 방심이나 올스톱이 돼가지고 좀 아무 사고도 일으키지 않는 게 더 현실적인 주문 같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물론 이건 제가 약간 좀 농을 섞어서 하는 얘기인데 인권이나 방심이나 뭐 역할에 대해서 논란이 없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럼요. 네. 아이고.
한숨 짓는 일이 요즘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한숨 짓다고 욕 먹고 있는데 갈수록 한숨을 너무 많이 쉬셔서 제 버릇이어갖고 욕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런데 안 쉴 수가 없잖아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정당화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네. 이의 없으시죠? 네. 네. 끝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